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자, 우리 잡코리와 그리고 이시안이 같이 하는 하루 9문제씩 50일간 이 프로젝트 중에 있습니다. 2일차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1일차 시작을 했고요. 2일차 하셨으면요, 이제 뭐 거의 반 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겨우 48개 남았으니까요.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2일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언어놀이는 역시 거시적이에 큰 핵심적인 내용 이해하는 건데요. 조금 우리가 1일차보다는 약간 좀 어려워진 그런 중심 주제라든가 이런 걸 들어가 보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다음 글의 중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맹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럼 보통 이 맹자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이제 예나 에피소드인데 이런 것들의 해석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거든요. 해석을 보니까 개입하고, 마지막에 개입하고 힘을 쏟고자 하는 대신에 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고, 움직이네요. 네. 저 얘기가 뭐냐면, 이제 굳이 해석하자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 얘기를 한 거죠. 네. PR 2개 함수가 있다라고 해서 역시 마지막에 이걸 정리한 게 또 있네요. 작동 중에 있는 자연스러운 성향이 발휘되도록 기다리면서도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자, 그러니까 개입하고 힘을 쏟고자 하지 말고요. 막 개입하지 말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도와주는 것.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냥 발휘되도록 기다리긴 하는데 또 돕는 노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강제로 뭘 하지 말고, 그렇다고 그냥 방관하지도 말고,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죠. 뭐 이것저것 다 한꺼번에 해라, 그런 얘기니까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 5번이네요.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려면 의도적 개입과 방관적 태도 모두를 경계해야 된다. 개입하지 말고 그다음에 방관적 태도도 지향해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옛날 분들 글 나오면요, 아무래도 저렇게 적절히 잘 중간에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다음 글의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란 얘기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배불런의 사치품 사용 금기는 전근대적 개입 기업을 두고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회적 지위, 소비, 배불런, 그 다음에 사치품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각 단락의 핵심 주장 문제를 찾아보죠. 주제 문장을 찾아보면요, 따라서가 있어요. 따라서 상류층은 사치품을 사회적 지위 및 위계 질서를 나타내는 기호로 간주하여 피지배계층의 사치품 소비를 금지했다. 아, 뭐 그러네요. 감히 어디 사치품을 쓰려고 뭐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됐다라고 하고 있죠. 역시 또 따라서가 있죠. 따라서 새로운 사회의 도래는 배불런의 과시 소비 이론으로 설명이 어려운 소비 형태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궁금하잖아요. 소비 형태를 가져왔는데 뭔가 궁금했는데 이게 뒤에 있거나 바로 있거든요. 이때 상류층이 서민들과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배불런의 이론으로는 사치 뭐 이런 걸 설명하기 어려운 소비 형태를 가져왔는데요. 그게 이제 오히려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무엇인지까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와 같이 현대 상류층은 고급, 화려함, 낭비를 과시하기보다 서민들처럼 소박한 생활을 한다는 것을 과시한다.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쭉 얘기한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치가 아니라 요즘에는 차별화가 오히려 안 쓰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소박한 생활을 한다는 걸 과시한다. 그래서 소비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소비 중에서도 최고의 소비가 된다라고 해서 이런 말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자, 그러니까 오히려 안 쓰고 검소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요즘에는 오히려 차별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현대의 상류층은 사치품을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앞에 쪽 얘기, 소비하지 않기를 통해서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한다. 이것이 차별점이다 라는 얘기네요. 가난을 패션화한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음으로 핵심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란 문제입니다. 그래서 폴란이 얘기하기를 동물의 가축화를 노예에 와두는 착취로 바라보는 시각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럼요, 일단 글을 이렇게 시작할 때요, 폴란은 동물의 가축화를 노예에 와두는 착취로 바라보는 시각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글은요, 여기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비판하는 둘 중에 하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요, 비판하는 게 많죠.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 그건 이래서 잘못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 맞는 얘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단 그게 좀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 그러면 사실 이것이 과연 동조인지,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자세히 설명하는 글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지를 보려면 다음 단락의 시작을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생명체가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 항상 좋은 일인가? 아니란 얘기죠. 여기가 이제 그런 얘기일 거고요. 그러니까 폴란의 얘기가 이제 가축하는 상호주의의 일환이며, 그러니까 가축이 됐기 때문에 걔네들도 잘 그 번성하고 그런 것이다. 그리고 사람한테 어떤 살을 주는 거니까요. 그런 걸 주면서 자기들도 여기 있죠. 이로부터 폴란은 그를 동물들 관점에서 인간과의 거래가 엄청난 성공이었다고 주장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개 같은 경우는 요가 아닙니다. 네. 근데 개 같은 경우는 인간과 같이 동행하면서 개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종도 많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과연 그런가? 어떤 생명체가 태어나도록 하는 게 항상 좋은 일인가? 라고 해서요.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돼지. 하지만 그 돼지를 먹기 위해서는 먼저 그 돼지를 죽여야 한다. 그렇다면 그 살해는 정당해야 한다. 폴란은 자신의 주장에 갖는 이런 함축이 불편함을 느껴야 한다. 이러한 불편함을 폴란은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폴란의 주장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아니 가축이 이렇게 살았으면 근데 이제 결국 죽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논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폴란 얘기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이게 이 글의 논지니까요. 그렇다면 그 논리가 이거죠. 생명체를 죽이기 위해서 그 생명체를 태어나게 하는 일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게 이제 폴란의 얘기인데 근데 그렇지 않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로 가보죠. 자료 해석입니다. 자, 자료 해석은요. 수치 읽기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약간 더 진화돼서 진화라기보다는 저번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더 많은 것들을 찾는 거죠. 자, 2-4번, 그러니까 두 번째 날 네 번째 문제. 다음 표는 2018년 각국 도시 A에서 F의 폭염주의보 발령일수, 온열 질환자 수 등등등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에 대한 보기에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고 있죠. 와우, 2019년이니까 정말 아주 따끈따끈한 문제네요. 자, 여기 보시면 각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와, 이게 다 들어오네요. 밑에 보기는 안 들어오지만 여기까지는 들어왔습니다. 기억, 무더위 쉼터가 100개 이상인 도시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도시는 C다. 그럼 무더위 쉼터가 100개 이상인 도시를 찾아야죠. 여기 보시면 중에 C 120개. 여기가 아니지, 무더위 쉼터가 가장 많은 게 아니라 인구수가 가장 많은 거니까. 자, 그래서 무더위 쉼터가 100개 이상인 도시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도시. 그러면 요 세 가지잖아요. 89, 70, 80 중에는 C가 맞긴 맞네요. 자,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인구수가 많은 도시일수록 온열 질환자 수가 많다. 인구수가 많은 도시 1, 2, 3이죠. 그러면 온열 질환자 수가 얘가 제일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아야 되고 세 번째 많아야 되는데 벌써 틀리죠. 네. 자, 그래서 이유는 틀려요. 디귿. 온열 질환자 수가 가장 적은 도시와 인구수 대비 무더위 쉼터 수가 가장 많은 도시는 동일하다. 온열 질환자 수가 가장 적은 도시는요. F죠. 네. F가 되겠고요. 이렇게 해야지 특기한가? F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인구수 대비 무더위 쉼터 수가 가장 많은 도시. 인구수 대비 무더위 쉼터인데요. 그러면 얘가 인구수 대비니까 이렇게 되죠. A 대비 B는 A가 분모, B가 분자니까 25분의 8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온열 질환수 가장 적은 도시와 인구수 대비 무더위 쉼터수 가장 많은 도시는 동일하다. 그럼 얘가 이게 가장 많아야 되는데요. 지금 85, 100, 100에서 90에서 이 125에서 120에서 85 사이니까 이 정도 되는데 분모가 25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는 한 4배 차이 나죠. 80과 89 이런 건 4배 차이가 나는데 얘는 뭐 2배 차이가 안 나잖아요. 85와 이런 것들은. 자, 그러니까 얘는 맞았다라는 걸 할 수 있죠. 네. 분모분의 분자에서 분자가 클수록 크고요. 분모가 작을수록 큽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은 한 4배 차이까지 나오고 그러는데요. 2배 이상은 다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85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분모가 낮은 것이 큰 숫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다 해볼 수도 있지만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네, 디귿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폭염주의보 발령일수가 전체 도시의 폭염주의보 발령일수 평균보다 많은 도시는 2개다. 폭염주의보 발령일수가 이렇게 되고요. 전체 도시의 폭염주의 발령일수 평균보다 많은 도시는 2개다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2개다 이게 리을이 맞았나 틀렸나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 2개가 되려면 90과 75 이 2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밑에 있는 게 50이니까요. 그러면 그 평균이 50 이상이고 75 사이 50과 75 사이면은 이게 말이 돼요. 그쵸? 네. 그런지를 한번 보려면요. 일단 대충 한번 평균을 잡아봅시다. 50으로 잡아볼게요. 50으로 잡아보시면 그냥 여러분 이걸 다 더한 다음에 6개로 나누면 돼요. 그럼 평균인데
좀 빨리 할까 생각을 했으면 이걸 처음 하시면 이게 더 복잡해 보이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려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익숙해지면 좀 더 이런 것들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50이잖아요. 그러면 90일이면 얘가 40일인 거죠. 플러스 40일인 거죠. 40일. 30일이면 마이너스 20일인 거죠. 그러니까 50을 우리가 평균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여기에 대해서 얘는 40일 많은 거고 얘는 20일 적은 거잖아요. 얘는 0일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하나, 하나 적은 거고, 그 다음에 75니까 25 많은 겁니다. 25. 그 다음에 24니까 제가 이제 마이너스 26이잖아요. 26. 자, 이 정도로. 자, 그러면 대충 25와 26은 대충 지워지잖아요. 가리되고요. 가리란 말은 그렇게 좋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그럼 한 20 정도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20 정도, 대략 20, 정확히는 19 정도가 플러스 19인 거잖아요. 근데 6으로 나누면 6, 38에서 3, 4 정도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얘 평균이요. 53 정도란 얘기예요. 그쵸? 이걸 남는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것들을 나누기 6으로 했을 때 그러면 50에다가 그게 플러스 하면 53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면은 48이 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대충 보니까 50 살짝 넘고요. 그럼 이게 75가 안 되잖아요. 50에서 75 사이면 이 말이 맞는데 그럼 53 정도 되니까 리을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4번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평균 구하는 방법은요. 이건 지금 처음에 보시면 좀 더 이게 더 복잡한 거 아닌가 싶겠지만요. 상당히 쉬운 방법이거든요. 익숙해지시면요. 바로바로 이거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숫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작은 숫자를 하려고 그리고 이제 얘가 좀 비슷비슷할수록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럼 0, 1, 마이너스 1, 2 이렇게 돼 버리니까요. 이런 방법들을 익혀두시면 평균 구할 때 좀 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5번 둘째 날 5번을 보도록 할게요. 둘째 날 5번 다음 표는 OECD 주요 국가별 삶의 만족도 및 관련 지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 표가 이렇게 좀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네. 표가 뭐가 이상하게 떴는데 네, 이게 좋은 칠판이어서 막 인터넷에 연결도 되고 그래가지고요. 자꾸 생각 외로 이상하게 뜨네요.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광고가 뜬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요 표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그냥 차례로 체크하는 거 맞죠? 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여기 있구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장시간 근로자 비율이 가장 낮다. 이런 건 뭐 찾으면 되니까요.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국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가 되어 있을 때는 여기 삶의 만족도가 그 순서네요.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표가 되어 있으니까 얘가 제일 앞에 있는 게 덴마크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되어 있고요. 장시간 근로자 비율을 보니까 2.1이에요. 얘가 가장 낮다라고 했는데 맞죠? 네. 해서 1번은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틀린 걸 찾는 거니까요. 2번 한국의 장시간 근로자 비율은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국가의 장시간 근로자 비율의 10배 이상이다. 한국의 장시간 근로자 비율은 28.1. 그 다음에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국가. 그러면 이제 헝가리가 되겠죠? 얘가 삶의 만족도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2.7. 10배 이상이다. 아이고, 참 슬픈 현실이네요. 예, 해서 10배 이상 맞죠? 예, 2번도 맞고요. 3번. 삶의 만족도가 한국보다 낮은 국가들의 장시간 근로자 비율의 산술 평균. 그러니까 이게 이 순서니까 요거보다 낮은 국가들은 얘네들이거든요. 얘네들의 산술 평균은 이탈리아의 장시간 근로자 비율보다 높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 만족도의 평균이 아니죠. 장시간 근로자 비율, 한국 낮은 국가들의 장시간 근로자 비율의 산술 평균이니까 얘네들의 평균이요. 이탈리아 5.4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평균 구하는 거 잠깐 보셨잖아요. 그럼 이탈리아가 기준이니까 5.4를 중심으로요. 얘가 5.4와 얼마 차이가 나는가를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뭐랄까 이렇게 계산하기 편한 걸로 해도 되고요. 자, 5.4 차이를 보면요. 5 차이로 할까요? 이게 너무 귀찮은데. 5 차이로 하면요. 5.4 해도 돼요. 근데 5 차이로 하면 얘는 5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4죠. 그러니까 1.4를 더해야지 5가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얘는 5라고 했을 때는 4.3인 거죠. 4.3. 그 다음에 얘는 5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3. 그쵸? 네. 그러면 다 더하면 얘가 4.3이었나요? 4.3이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3.7이니까요. 얘는 4.3이고요. 플러스 0.6 되잖아요. 그러면 3개니까
하면 0.1을 더하면 되죠. 자, 그럼 얘는요, 평균이 5.2라는 얘기예요. 근데 5.4니까 그렇다면 3번은 틀렸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에휴, 원래 내가 그냥 문제를 풀면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이게 풀어드리는 거라 꼭 다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네요. 자, 4번 여가 개인 돌봄 시간이 가장 긴 국가와 가장 짧은 국가의 삶 만족도는 0.3이다. 가장 긴 국가 여가 돌봄 시간이 16.1 덴마크. 덴마크 왜 이렇게 좋아? 삶 만족도 좋고요. 장시간 근로자 비율 제일 낮고 여가 개인 돌봄 시간 제일 높고요. 덴마크. 네. 자, 그런데 가장 짧은 국가의 삶의 만족도 제 가장 짧은 국가가 그거 하면은 여기 보죠. 멕시코네요. 얘는 13.9, 나머지 다 14 정도 되는데 가장 짧습니다. 얘의 이제 삶의 만족도 차이를 보니까 7.6과 7.4니까요. 0.2 차이네요. 요거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삶의 만족도는 멕시코가 행복한 국가잖아요. 오래!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차이가 안 나고 있다는 거, 0.3점 이하다. 맞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5번. 장시간 근로자 비율이 미국보다 낮은 국가에, 좀 깨끗하게 하고요. 장시간 근로자 비율이 미국보다 낮은 국가의 여가 개인 돌봄 시간. 자, 장시간 근로자 비율이 미국보다 낮은 국가들을 이제 다 찾아야 되니까요. 참 귀찮은 문제네요. 네. 어디 봅시다. 장시간 근로자 비율이 미국보다 낮은 국가들, 덴마크 11.4보다 낮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프랑스,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헝가리.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모두 미국의 여가 개인 돌봄 시간보다 길다. 여가 개인 돌봄 시간. 미국은 14.3인데요. 이거보다 다 많아야죠. 이 얘기 맞으려면 16.1, 그 다음에 15.3, 15.0, 15점, 15점, 15점이니까 맞죠. 네, 그래서 5번도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정답은 3번, 이게 3번이 확정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6번째. 다음 표는 6개 광종의 위험도와 경제성 점수에 관한 자료다. 표와 분류 기준을 이용하여 광종을 분류할 때 보기에 설명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자, 요게 이제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안 들어오네. 아니, 너무 집착하죠. 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에. 예, 그래야지 보이니까요. 예. 자, 위험도와 경제성 점수가 모두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축 필요 광종으로 분류하고요. 위험도와 경제성 점수 중 하나는 3.0 초과, 다른 하나는 2.5 초과, 3.0 이하인 경우에는 주시 광종으로 분류하면 그 외에는 비축 제외 광종으로 분류한다. 이 초과라는 개념인데요. 다 아시죠? 예. 요거 3이면 3 초과라고 했을 땐 3을 제외하고 3 위에 있는 것들. 그쵸? 3 이상 그러면 3을 포함한 그 위에 있는 것들. 비슷하게 미만, 3 미만하면 3을 제외하고 밑에 있는 것들, 3 이하하면 3을 포함해서 밑에 있는 것들. 자, 이렇게 초과와 미만이라는 개념은 걔를 빼고서 그 위잖아요. 자, 그래서 위험도와 경제성 모두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초과한다는 건 이제 더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 둘 다 이제 3점을 초과해야 되니까, 자, 근데 얘는 3.0이니까 3을 포함하는 게 아니니까요. 얘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철과. 자, 요 경우가 이제 비축 필요 광종. 비축 필요 광종. 얘가 비축 필요 광종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위험도와 경제성 점수 중 하나는 3.0 초과, 다른 하나는 2.5 초과, 3.0 이하. 그러니까 3.0 초과, 그 다음에 2.5 초과, 3.0 이하인 경우니까, 자, 그 경우에는 지금 얘가 주시광종이 되는 거죠. 맞죠? 네, 주시광종. 주시광종 같은 경우가 3.0이 초과되는 경우 얘죠. 그 다음에 2.5 초과 3.0 이하인 건 얘니까 이 경우가 이제 주시광종이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그런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전부 다 비축 제외광종. 그러니까 얘도 B인데 어떻게 비축 제외라고 씁시다. 이렇게 세 가지는 비축 제외광종으로 분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기억 주시광종으로 분류되는 광종은 한 종류다. 맞죠? 이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여기 있네. 비축 필요광종으로 분류되는 광종은 은광, 아연광, 철광이다. 비축 필요광종이 얘였죠? 은광, 철광, 아연광은 주시광종이니까, 자,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모든 광종의 위험도와 경제성 점수가 현재보다 각각 20% 증가하면, 정말, 하기 싫게 만드네요.
얘는 증가하면 비축 필요 광종으로 분류되는 광종은 4종류가 된다. 자, 여러분 일단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기억은 맞았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맞으니까 1번, 2번, 4번 가운데 있죠. 그러면 3번, 5번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틀렸잖아요. 그러면 4번이 아니죠.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귿 아니면 리을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디귿이 20% 증가하라는 걸 체크하는 거니까 그럼 너무 귀찮다. 그래서 리을을 보니까 주시광종 분류 기준을 위험도와 경제성 점수 중 하나는 3.0 초과, 다른 2.5 이상 3.0 이하로 변경한다면 금광과 아연광은 주시광종으로 분류된다. 자, 그러면 지금 금광과 아연광은요. 지워버렸네. 아까 지금 금광과 아연광은 금광은 비축 제외였고 그 다음에 아연광은 주시광종이었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리을처럼 이렇게 바꿨어요. 바꿨으면 주시광종 분류 기준을 즉 위험도와 경제성 점수 하나는 3.0 초과, 그 다음에 다른 2.5 이상 3.0 이하로 변경한 거잖아요. 자, 근데 금광 같은 경우는 위험도가 2.5 이상은 돼요. 그러니까 위험도 2.5 이상이니까 2.5를 포함하니까. 근데 경제성이 3.0이니까요. 얘는 3.0 초과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주시광종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 리을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거가 되겠죠. 1번 아니면 2번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니까 이걸 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하자면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디귿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20%니까 그럼 각각 여기를 광주 위험도의 경성 현재보다 20%가 였다고 곱하기 1.1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너무 귀찮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걸로 했을 때는 디귿을 제외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이걸 굳이 해보면요. 곱하기 1.2에서 3 되고요. 그 다음에 3.6 이런 식으로 또 점수들이 또 애매하게 나오거든요. 애매하기보다는 이게 정확하게 나오긴 하는데 이제 이걸 다 해야 되는 아주 귀찮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3.0 그 다음에 3.24 지저분한 점수 나오고요. 그 다음에 3.6 4.2 3.6 4.2 그 다음에 철광이 4.2 4.8 4.2 4.8 이렇게 점수가 다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또 해야 되거든요. 비축 필요 광종에 분류되는 광종은 4종류가 된다 라고 해서 그러면 얘는 비축 제외가 되고요. 비축 필요 다시 했을 때 그 다음에 비축 제외 그 다음에 비축 필요 해가지고 요 4가지가 비축 필요가 되면서 이 말이 맞는 걸로 판별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디귿은 맞기 때문에 1번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 풀 때는요. 기억, 니은 해가지고 번호를 구성한 다음에 디귿이나 리을 하나만 하면 되겠다라고 했을 때 디귿보단 리을이 훨씬 더 시간이 짧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고요. 디귿을 제외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상황 판단 세 문제 또 볼 텐데요. 상황 판단에서는 이 상황이해가 사실은 상당히 비문학스럽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비문학스럽 중에서도 굉장히 내용일치가 아주 큰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체크해야 되는 내용일치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또 드렸죠. 그럼 내용일치할 때는 어디서 찾아낼 것인가를 빨리 보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 다산 정의학용은 아전의 핵심적인 직책으로 향승과 좌수, 좌우별감을 들고 있다 해서 향승, 좌수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다산은 향승이 혈령을 보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가장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직책을 맡게 한다고 했다. 여기 보면 직책을 어떻게 맡길 것인지,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산은 아전을 임명할 때 진실로 쓸만한 사람이 얻지 못한다면 그저 자리를 채우긴 하되, 이건 좀 특이하잖아요. 자리를 채우긴 해요. 근데 정사는 맡기지 말라. 안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채우긴 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아마 모문심서의 얘기를 좀 이렇게 설명한 거겠죠. 1번, 관직의 서열로 보면 좌우별감은 좌수의 상관이다. 찾아내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좌우별감, 좌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좌우별감은 좌수의 아랫자리다라고 해서 완전 반대로 써있죠. 1번은 틀리고요. 2번, 여러분이 프린트한 걸 보면서 하세요. 다산이 주장하는 좌수 선발 방법에 따르면 향승은 식년에 3명의 좌수 후보자를 추천한다. 근데 그 선발 방법은 여기잖아요. 여기 중에서 감사나 어사로 하여금 10년에 각각 9명씩을 추천하게 하기 때문에 향승이 아니라 감사나 어사라는 걸 알 수 있죠. 2번은 틀려요. 3번, 다산은 아전으로 쓸만한 사람이 없을 때는 자리를 채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특이한 거 아까 하면서 특이하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상식적이지 않은데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자리를 채우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리고요. 4번. 이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기도 하죠. 네, 일은 안 하고 자리만 채우면 월급은 나오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공짜 들어가는 공기업이나 공무원 이렇게 노리시는 분은요,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다사는 경관 가운데 우수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종사랑의 풍계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사랑은 여기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주어야 되냐? 좌수를 선발하기 위해 다산이 제시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좌수 후보자들에게 모두 종사랑의 풍계를 주고 해마다 공적을 평가해서 이렇게 9명씩 추천하게 하고 그 가운데 3명을 뽑아 경관에 임명하는 거잖아요.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경관 가운데 이렇게 해서 종사랑의 풍계를 준다라고 하니까 이제 순서가 좀 바뀌어 있죠. 그래서 4번 틀려요. 1번, 2번, 3번, 4번 아니면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5번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문제 풀 때도요. 사실 5번부터 풀라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1번부터 이렇게 풀게 되면 1, 2, 3, 4번 아니잖아요? 답이 아니잖아요? 그럼 5번이 답인 거예요. 이거를 체크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없거든요. 진짜 문제는요. 체크를 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럼 완전 망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탁탁탁 넘어가는 그런 시간 스피드 싸움이 필요하니까요. 자, 근데 5번은 어쨌든 우리는 봐야 되니까요. 다사는 무관의 자질로 재주와 슬기보다 도덕성이 우선한다고 보았다. 여기 있네요. 도덕성을 첫째 자질로 삼고 무관은요. 정답은 5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체크하자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차피 그냥 다 체크하는 거니까 5번부터 체크하는 게 좋고요. 뒤에서부터. 그리고 앞에서부터 해왔을 땐 1번, 2번, 3번, 4번 아니다 하면은 5번이 답이죠. 5번까지 체크할 필요가 없이 5번이 답일 것이다 라고 넘어가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8번을 볼게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자, 궁극기무처는 이랬다. 처음에 궁극기무처 실제로 활동한 기간은 이렇다. 그러나 궁극기무처의 기능은 청일전쟁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약화되었다. 그러니까 궁극기무처의 탄생부터 활동, 그 다음에 약화까지 궁극기무처 뭐라고 해야 되나? 일대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건데요. 아주 전형적이죠. 그러면 찾는 것도 되게 쉬워요. 쉽다기보다는요. 흥선대원군은 궁극기무처를 칙령으로 폐지하였다. 그럼 어디를 찾아야 되죠? 뒤쪽이요. 그러니까 끝나는 건 이 뒤쪽이니까 궁극기무처는 기무처령을 따서 고증이 명명하였다. 이걸 어디 찾아야 돼요? 앞쪽이죠. 시작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연대기적이다라고 한다면 저를 찾아가는 것이 비교적 쉽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흥선대원군은 궁극기무처를 칙령으로 폐지하였다. 그럼 이 뒤쪽에 보시면요. 고종도 그의 전제 왕권을 제약한 이렇게 해서 폐지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흥선대원군이 폐지한 것이 아니라 고종이 폐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1번은 틀립니다. 그 다음에 시작될 때 보죠. 2번이 궁극기무처는 기무처 이름을 따서 고종이 명명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 기무처 이름을 따서 흥선대원군이 명명하였다 하기 때문에 이 고종과 흥선대원군이 1번, 2번에서 바뀌어 있죠. 3번, 일본의 청일전쟁 승리가 확실해지면서 궁극기무처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 자, 아까 여기서 나왔잖아요. 청일전쟁에서 이렇게 되면서 약화되었다. 3번 틀리고요. 4번, 궁극기무처는 실제 활동 기간 동안 월 평균 210건 이상의 개혁 의안을 통과시켰다. 실제 활동은 중간쯤이었죠. 시작, 활동, 막판 이렇게 되니까 210건이라는 숫자 같은 경우는 눈에 띄기 되게 좋거든요. 여기 딱 있네요. 근데 앞뒤를 보니까 이 기간 중 궁극기무처는 40회의 회의를 통해 약 210건의 의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켰고 그 중에서는 개혁의안도 포함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4번은요. 월 평균 210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해서 210건이니까 4번은 틀리죠. 정답은 또 뭐예요? 5번입니다. 5번이요. 5번 쓰면 되는데 자, 5번 보시면 궁극기무처가 통과시킨 의안에는 동학운동에서 요구한 개혁안이 담기기도 했다. 여기 있네요. 동학운동에서 요구한 개혁안이 포함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활동을 보려면 여기를 봐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5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는 5번부터 하는 것이 좋고요. 1번부터 하게 됐을 때 다 아니다. 그러면 4번까지만 하고 5번이 답이다. 까지 하셔야지 하나라도 덜 하게 되니까 시간을 좀이라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9번째.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처음에 공공성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정도전의 정치 사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정치 권력의 사회에 대한 강렬한 비판이실까? 아울러 정치 권력을 철저하게 공공성의 영역 안에 묶어두는 의지이다. 정도전은 그랬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가지고 공론과 공의의 정치를 제시하는데 이를 문덕의 정치라 불렀다. 정도전 이야기. 근데 공공성과 관련하여 고려와 조선의 국가 형체를 가장 선명히 드러내는 것은 체계적인 법전의 유무다. 자, 법전까지
그러니까 공공성은 이런 것인데 정도전은 이렇게 보았고 그래서 법전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 지금 어차피 이제 내용일치 여기 되는데 얘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번. 공공성에는 공동체 전체 이익뿐만 아니라 이를 대표하여 관련한 정통성을 지닌 기관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다. 공공성이란 어떤 것이다가 아까 처음에 나왔잖아요. 여기 있네요. 첫째, 이런 것도 있지만 둘째, 만일 이를 대표 관련한 정통성을 지닌 기관의 의미도 있으니까 1번은 맞죠. 그 다음에 2번.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1번이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맞다는 얘기는. 2번. 정도전은 고려의 정치에서 자기중심성이 사욕의 정치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정도전의 관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나와 있죠. 그래서 사욕의 정치 이런 거는 눈에 좀 띄는 단어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찾으면 되겠어요. 여기 있네요. 고려의 정치적 경험에서 자기중심성이 특히 사욕의 정치로 나타났다고 생각했다. 자기중심성이 사욕의 정치로 나타나고 보았다. 맞죠? 2번은 거의 그대로 써 있으니까 2번도 답은 아니고요. 3번. 고려시대에는 각 행정부처에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욕의 정치가 나타났다. 사욕이 다시 여기 나왔는데요. 고려의 정치적 경험에서 자기중심성이 특히 사욕의 정치로 나타나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독선은 정치와 폭정이 야기되었다고 보았다. 이 정도고요. 특별히 이게 그 정치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관례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라는 건 찾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좀 찝찝하잖아요. 아예 아니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보니까 뒤쪽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고려의 경우는 각 행정부처들이 움직이면 안 되죠. 고려의 경우는 각 행정부처들이 독자적인 관례나 규정에 따라서 통치를 하였을 뿐 일관되고 체계적인 법전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법전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이건 있어요. 근데 법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3번은 관례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 자체는 틀리죠. 있으니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정도전에게 문덕의 정치란 소유지향적 정치에 대안이었다. 문덕의 정치라는 거 아까 눈에 딱 띄었잖아요. 이를 문덕의 정치를 했다. 소유지향적 정치로 보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문덕의 정치를 제시했습니다. 5번. 정도전의 정치 세상에서 공공성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정도전 정치는 여기니까요. 공공성에 영향을 묶어주는 의지다라고 해서 이걸 보면서 5번이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상황 판단도 한번 봤는데요. 지금 상황 판단은 아무래도 이제 그 내용일치적인 거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빨리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풀었던 문제들이 전부 다 일단 좀 쉬운 형태의 문제들인데 결국에도 얼마나 빨리 그 해당 구절을 찾는가에 대한 시간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틀째까지 하셨고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루 이틀 했으니까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끝나는 거예요. 반 이상 하신 거니까 자, 힘을 내시고요.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